엄마,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한테 좀 미리 나눠주시면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불안하지 않잖아요. 민호가 다급하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자식을 위해 얼마나 헌신해 왔는지 아는 애가 저런 말을 하다니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유진이까지 거들었죠. 그래요, 엄마. 우리도 가족인데 왜 그리 벽을 두세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데. 유진의 말에는 은근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서울에서 67년을 살아왔고 지금은 남편과 자식들 대신 작은 식당 하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 대부분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결혼해 아들 민호, 딸 유진이를 낳고 누구보다 정성껏 키웠다고 자부합니다. 어릴 적에는 민호가 학교에서 상장이라도 받아오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고 유진이가 첫 월급을 타서 용돈을 쥐어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커서 제법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잡았으니 늦게나마 혼자만의 삶을 조금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자식들을 기다리는 제 모습이 낯설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외로움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 모두가 있던 집이 이제는 너무도 조용합니다. 남편은 워낙 건강했기에 병에 걸려서 몇 년을 아픈 끝에 떠난 게 아닙니다. 오랜 직장 생활로 쌓인 스트레스를 크게 견디지 못했는지 퇴직 후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집에 혼자 남게 되었고 자식들이 이제는 제 전부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외롭고 힘든 만큼 아이들이라도 제 곁을 더 자주 찾아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참 다르더군요. 작년 명절 때 일이었어요. 명절이 다가올 때면 저는 몇 주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 유진이가 유독 좋아하던 잡채 재료를 사두고 한 번에 먹기 좋은 전과 나물도 미리 준비해 두었죠. 손주들도 좋아할 간식까지 사오느라 짐이 많아 무거웠습니다. 집에 와서 짐을 풀고는 명절날을 상상하며 그저 웃고 있는 저를 보니 참으로 제 모습이 남 같았습니다. 명절 전날 유진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유진아, 이번에는 일찍 오는 거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잡채도 많이 해놨어. 유진이는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더군요. 바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모처럼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명절이니 이번에는 다 같이 모여 앉아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 아침 갑작스럽게 유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이번에 못 갈 것 같아. 시댁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거기다 약국도 열어야 해서 일이 너무 많아? 순간 울컥하는 마음을 꼭 눌렀습니다. 명절인데 시댁은 이해가 가도 약국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설마 손님이 많아서 바쁘다고 약국까지 열어둬야 할 만큼 중요한가 싶었죠.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다음에 보자. 저는 짧게 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조용히 서운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진이와의 전화를 끊고 나니 민호에게 연락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아침부터 정성껏 만들고 있었기에 당연히 이 음식을 맛보러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민호야, 오늘 몇 시에 올 거니?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그러자 민호는 전화기 너머로 답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못 갈 것 같아.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프로젝트 마감이라 미안해. 제가 바보 같지만 민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혹시나 집에 오겠지
싶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명절이니까 마음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몇 시간, 또 몇 시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점점 초조해지고 설마 했던 마음이 서서히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문득 제게 말없이 흘러간 시간이 너무나도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었더라면 이 고요함을 함께 나누었겠죠. 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더욱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절이라는 특별한 날, 자식들이 모이지 않자 제가 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의미가 무색해진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자신들의 일과 가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 혼자 밥상 앞에 앉아 있으니 가슴속이 점점 답답해지더군요. 나중에 이웃 아줌마가 전화를 걸어 명절인데 혼자 있는 줄 몰랐다고 한마디 건넸을 때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식들이 정말 바빴던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외롭고 속상한 마음을 다스리며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자식들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마음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집착하지 않고 조금씩 저 자신을 챙겨보자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더군요. 이듬해 봄이 되어서도 여전히 저는 자식들의 안부를 묻고 싶어 아침 저녁으로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다시 서운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명절이 지나고도 한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혼자 명절을 보내며 느낀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자식들이 여전히 바쁘다는 이유로 집을 찾지 않는 날이 많아질수록 제 마음속 깊은 곳엔 알 수 없는 씁쓸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자식들이 저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니라는 희망 하나로 매일 아침 저녁 전화기를 확인하며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외로운 시간을 견뎌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생일이 다가오던 때였죠. 제 생일이 가까워지며 저는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명절은 가정과 일로 바쁘다며 못 온다고 해도 생일은 달랐으면 했어요. 자식들이 혹시나 찾아올지 몰라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새로 장을 봐서 아이들이 좋아할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유진이가 좋아하는 잡채,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올려두고 자식들과 손주들이 들어올 그 순간을 상상하며 환한 미소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를 준비하고 케이크도 샀죠. 그 모습을 보며 혼자 웃음이 나더군요. 어쩌면 나이 들어 이런 기다림이 남았다는 게 기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생일날 아침부터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혹시나 자식들이 언제라도 들어올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바쁜 회사원이라 자주 못 오는 걸 이해했지만 생일인 만큼 점심쯤에는 올 거라는 작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점점 지나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어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밖에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민호나 유진이겠지 싶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집의 정적뿐이었죠. 밤이 되어서도 자식들에게선 어떠한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홀로 거실에 앉아 있다 보니 집안의 조명마저 차가워 보이더군요. 제게 이토록 중요한 날을 자식들은 기억도 못했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자식들밖에 없는 이 집이 그 순간엔 너무도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준비한 음식을 냉장고에 넣고 홀로 조용히 잠에 들었죠. 그렇게 저의 생일은 잊힌 채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바쁘다 보니 연락을 못했나 보다 싶어 마음을 다잡아 보려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뜬금없이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전화를 받아보니 다름 아닌 민호였습니다. 엄마,
나 민호야 잘 지내고 계셨죠? 민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젯밤의 서운함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어제는 바빴나 보구나. 엄마는 생일 맞아서 내가 오길 기다렸지. 그러나 민호는 제 생일 얘기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말끝을 머뭇거리며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사실 이번에 회사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려서 승진도 힘들어질 것 같고. 엄마, 아버지가 남긴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일날조차 잊고 지낸 자식이 대뜸 돈 얘기를 꺼낸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고 생일에도 연락조차 없던 자식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돈을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차가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호야, 너 어제 엄마 생일인 거 알았니? 하고 물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호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어제는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이번에 이 일만 해결되면 효도도 할게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 조금만 빌려주세요. 그제야 저는 왜 자식이 갑자기 전화를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혼자서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아이들을 키워온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여겨지는지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란 이름 때문에 그렇게 무작정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여전히 제 자식이고 제가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삶을 보내는 만큼 자식들이라도 무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돈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걸 정말 잘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명 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이해했지만 제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로 도움을 요청한 자식이 다시 찾아올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으로 돈을 보내고 난 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또다시 제 마음을 저미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에게 돈을 보내준 후 자식들과의 연락은 더 멀어져 갔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급하게 연락했던 민호였지만 돈을 보내주고 나니 한동안 소식이 끊긴 채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밀려드는 씁쓸함을 억누르며 어머니로서 그저 자식들이 잘 살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또다시 큰 실망을 하게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로 저는 자식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자식들의 거짓말이 느껴질 때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곤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자식들이 솔직하게 그리고 조금만 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를 대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몇 달 전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오겠냐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명절 이후 오랜만에 보고 싶어 연락한 것이었지만 유진은 그때도 바쁘다며 주저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겠거니 했죠. 엄마, 이번에 중요한 세미나가 있어서 좀 어렵겠어. 해외로 나가야 해. 세미나만 끝나면 연락할게. 유진의 말에 저는 실망감과 서운함을 억누르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늘 그러하듯 곧 괜찮아지겠지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동네 시장에서 유진의 약대 동기 어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희 씨, 그나저나 지난주에 지수랑 유진이랑 제주도 워크샵 갔다 왔다면서요? 둘이 참 재밌게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제주도라니요? 유진은 분명 해외 세미나에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어머니의 말이 차라리 실수였기를 바랐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선 화가 나기보다도 쓸쓸함과 씁쓸함이 밀려들었죠. 제가 유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괜한 일로 자식과 더 멀어질까봐 애써 참았습니다. 그저 자식이 바쁘니 그러려니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겠거니 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며칠 뒤엔 민호와의 약속을 잡으려 전화했을 때였어요. 저녁에 함께 밥을 먹자고 제안했지만 민호도 역시 같은 이유를 대며 바쁘다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잠시 연락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는 민호가 분명 회사 일에 열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무리해서라도 보자는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민호의 거절을 애써 이해하려 했죠. 그러나 며칠 뒤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어머니를 통해 다시 알게 된 사실은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가 얼마 전 속초로 여행을 다녀왔다던데 프로젝트 끝나서 스트레스 풀러 친구들이랑 갔다 왔나 봐. 친구 어머니의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멈춰버린 것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해외 세미나, 프로젝트 모두 핑계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생일도 잊은 채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도 받지 않던 자식들이 결국 자신들의 일상에서 저를 떼어놓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렇게 바쁘다던 자식들이 솔직하게 다가와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마음에 괜스레 밤마다 사진첩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사진들, 졸업식과 입학식에서 환히 웃던 얼굴들. 그때는 내 모든 것이 자식들에게 향해 있었기에 주름살 하나 늘지 않았었죠.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는 세상 속에서 각자의 시간을 살며 제가 알지 못하는 거짓말로 멀어져 가고 있다는 현실을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자식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닫아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과정은 참으로 쓰라리고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깨달음은 더욱 깊은 상처로 남게 될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을 다잡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여전히 자식들에 대한 마음을 쉽게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믿었던 자식들에게 거짓말로 외면당했다는 생각이 깊어지면서 내내 불편한 마음이 들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씁쓸함과 서운함이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도 저는 자식들이 끝까지 돌아서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혹여나 자식들이 돌아오면 언제든 반겨주려 했고 그런 마음에 새벽이면 혼자 자식들 어릴 적 사진을 뒤적이며 그리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저를 더욱 실망하게 할 일이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몇 달 전 뜻밖의 건강이 나빠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감기인 줄 알았는데 고열이 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지속되었고 결국은 고열과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약으로 견디던 몸이었기에 병원에 입원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어쩐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한 마음을 달래려 해도 자식들에게조차 연락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바쁘다며 오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 자식들에게 연락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죠.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은 점점 깊어졌고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엔 수없이 자식들에게 연락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절 찾지 않을 거라는 씁쓸한 예감이 들어 결국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일을 병원에서 혼자 지내며 퇴원 준비를 하고 있던 날,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은 유진. 자식에게서 걸려온 오랜만의 전화라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진아, 웬일이니? 엄마 퇴원하느라 이제 병원에서 나가려고 준비 중이었어. 그러나 기대와 달리 유진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인사도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묻는 말도 없이 유진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 있잖아. 그거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식이 단지 돈 때문에 연락한 건가 하는 씁쓸한 마음에 얼떨떨한 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은 그 사이에 다급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약국 새로 인테리어를 하느라 대출받은 걸 갚아야 하는데 코로나로 경기도 나빠지고 환자도 없어서 힘들어. 진짜 이번만 좀 도와줘. 아버지가 남긴 돈이라니까. 좀 빌려줄 수 있잖아? 그제야 저는 유진이 병원에 있는 저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걱정해서 건 전화가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엔 모처럼 반가운 목소리를 내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을까 기대했던 제 마음이 어찌나 엄하게 느껴지던지요. 유진의 말이 이어질수록 점점 더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눈앞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유리창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유진을 다그치거나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비록 속으로는 수많은 감정이 들끓고 있었지만 그 모든 말을 삼키고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알겠어. 너도 사정이 어려울 텐데. 이번 한 번만 도와줄게. 제 말에 유진은 고맙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때까지도 병원에 있던 제 상황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화가 끝난 뒤 차가워진 휴대전화를 한참 들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다시 실망을 삼키고 자식이 필요로 하는 대로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며칠 후 민호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호 역시 다급한 목소리로 이번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사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정말 이번만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돈이 있으시잖아요. 유진과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로 도움을 요청해오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점점 돌처럼 차가워져 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살아왔던 제가 결국엔 자식들에게 그저 금전적인 의지처로 여겨지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 외롭고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외면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민호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혼자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 그러나 돈이 필요할 때는 제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자식들을 보며 이제는 그들의 말과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씁쓸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그때부터는 점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더욱 씁쓸하게 만들 사건이 또 한 번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자식들의 요청을 들어준 후 제 마음속엔 깊은 씁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을 주는 자식들을 보며 마음 한편엔 차가운 상처가 남았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평생을 희생해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던 저였기에 어려운 순간엔 또다시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속엔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져만 갔고 제가 자식들에게 단지 금전적인 방패일 뿐이라는 서글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던 제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는 사건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민호와 유진의 사정이 조금 나아졌을까 싶어 궁금해지던 어느 날
또다시 유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유난히 차분한 목소리로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모처럼 얼굴이라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으론 작은 기대를 품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유진뿐 아니라 민호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두 자식이 함께 나온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라 저는 살짝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죠. 그래. 둘이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보니 좋구나. 무슨 이야기라도 할 게 있니? 제가 웃으며 물었지만 민호와 유진은 어딘가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엄마도 이제 나이도 있고 혼자 계시니까 조금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자식들이 마침내 제 걱정을 하며 마음을 열어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민호의 다음 말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엄마,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우리에게 미리 좀 분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도 자식들이 곁에서 돌봐주면 더 안심이 되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멍해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말을 듣자마자 불현듯 모든 상황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저를 챙기러 온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게 재산을 나눠받기 위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유진 역시 옆에서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물론 우리도 엄마를 위해 하는 말이에요.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시면 엄마도 나중에 신경 쓰실 일 없이 더 평안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게 요즘엔 다들 자연스러운 거라잖아요. 차분하고도 친절하게 설명하는 자식들의 모습이 제게는 어딘가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다 바쳐 사랑하고 뒷바라지한 자식들이 이렇게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모를 밀어붙일 수 있나 싶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을 바라보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숨을 삼키고 있을 뿐이었죠. 결국 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재산은 이제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원하면 나중에 조금 남겨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지금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꼭 너희여야 할 필요는 없다. 자식들은 제 대답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실망과 당황이 서린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돈을 줄 때마다 기다렸단다. 이제는 진심으로 나를 챙겨줄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젠 진심이 아니라 그저 유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해졌구나. 유진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저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번만큼은 끝까지 마음을 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제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계산적인 속내를 품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프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하기에 그동안 많은 것을 참으며 끝없이 주기만 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무언가를 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식들이 제 진심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다가오는 모습에 더 이상은 이대로 두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죠.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만나 남편이 남긴 재산을 사회복지단체와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것이 제 마지막 결정이었고 그동안 속절없이 자식들을 위해 바쳐온 저의 희생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얼마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은 다급히 제게 연락해 변호사를 만나지 말라고 미리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한마디로 그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날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유산을 바라고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내 인생을 지켜줄 사람은 나 자신뿐이란다. 이로써 저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시간이 끝났음을 선언했고,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진정한 가족이 될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한 것이었죠. 자식들과의 그날 대화 이후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젠 오롯이 저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마음이 썩 편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 눌러뒀던 자유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결심의 첫걸음으로 제 손으로 미뤄만 뒀던 제주도 여행을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예전부터 제주도에 꼭 가보고 싶었지만 자식들과 함께 가려니 사정이 안 맞아 몇 번이나 미뤘거든요. 하지만 이제 혼자라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여행 가방을 싸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비행기 표를 들고 공항에서 대기하는 순간 묘한 설렘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드디어 나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제주에 도착했을 때 제 얼굴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제주도의 드넓은 바다를 보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큰 숨을 들이쉬었어요. 정말로 홀가분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녁 무렵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해가 지는 모습도 바라보고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홀로 마시며 나만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제 삶은 그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혼자 보내는 시간이 이제는 전처럼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한결 밝아졌고요. 새로운 취미 활동을 찾고 싶어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수업에도 등록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한 번도 본격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었거든요. 붓을 잡고 색을 얹어가며 그림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영희 씨, 오늘 그림 너무 예쁘네요. 하고 칭찬해 줄 때마다 기분이 한껏 좋아지더군요. 자식들에게 얽매이지 않고도 나를 위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취미 활동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수채화 외에도 요가와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매주 주말이 오히려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요가를 하면서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다시 맞춰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독서 모임에선 같은 책을 읽고 나누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때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을 배우는 게 새롭기도 하고요. 점차 이웃들과의 대화도 잦아졌고 식사라도 한 끼 같이 나누게 되면 무척 즐거웠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한 번은 같이 요가하던 친구들과 작은 여행도 떠났어요. 우리끼리 단풍을 구경하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데 어찌나 마음이 편안하던지 그날의 여유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둘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주말이면 갈 곳을 계획하게 되었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되더군요. 가끔은 혼자서 멀리 나가 강원도나 바닷가 마을에 머물기도 했어요. 바다 앞에 홀로 서서 맑은 공기 속에서 숨을 크게 쉬고 나면 마음속 응어리가 한결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오랜만에 사람의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제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웃고 또 때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여행하는 법을 배워나갔죠. 집에 돌아와서도 제 생활은 활기차게 이어졌습니다.
매주 목요일엔 가까운 미술관에 가서 전시된 그림들을 감상하곤 했어요. 평소라면 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작품들을 눈앞에서 마주할 때면 참 기분이 좋더군요. 어느 날에는 옛 친구를 미술관에서 만나 함께 앉아 예전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의 따스한 공기와 함께 나도 참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스스로 뿌듯했습니다. 요즘 제 삶은 이렇게 하루하루가 새로운 행복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도 종종 만나요. 함께 시장에 다녀와서는 새로 배운 요리법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소소하게 근교 산책도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산이나 들판을 걸을 때면 자연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참 소중하고 그동안 너무 놓쳐왔던 건 아닌가 싶더군요. 어느 날 아침 우연히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잠시 멈춰서게 됐어요. 한결 밝아진 눈빛과 편안한 미소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걱정에 사로잡혀 살던 내 모습이 아니라 오롯이 김영이라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 얼굴이 기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답니다. 영희야, 너 참 잘하고 있어. 그리고 진짜 행복해졌구나. 이제 저의 하루는 저를 위한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더 이상 자식들만 바라보지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도 전처럼 외롭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들이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고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삶이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예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프고 서글퍼지기도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된 지금, 저는 매일매일 더 나아지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넉넉하면 왜 안 돕고 싶겠니? 근데 현실은 다르잖아. 이 집이랑 내가 붙잡고 있는 작은 월세로 겨우 생활하는 건데 그걸 내 신혼집에 쓸 순 없어. 엄마, 노후는 어떻게 하라고? 아들은 갑자기 제 말을 자르며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뭐가 부족하면 제가 책임질게요. 지금 당장만 조금 더 보태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엄마는 계속 그거 하나 못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마음속에 여러 감정이 엉켰습니다. 자신을 위해 준비된 돈이 아니라 제 삶을 위해 쥐고 있는 자산인데 아들은 그걸 당연히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래, 맞아. 너를 위해 준비한 돈은 없어.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내 삶을 던질 수는 없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책임져야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니? 결혼은 단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서로 책임질 만큼 준비가 된 사람만이 시작해야 하는 거야. 그렇다면 엄마는 왜 저를 낳으셨나요? 그렇게 힘든데 왜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외면하려고 하시는 거냐고요? 그 순간 온갖 감정이 뒤섞이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절박한 마음이 또 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들으시고 하고 싶으신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숙이라고 합니다. 50대 후반이고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30년 가까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들 하나를 키워왔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면서 저도 모르게 노후 준비와 자녀 지원이라는 무거운 고민들이 제 어깨 위에 얹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만큼 미리 계획도 세우고 여유를 만들어 보려 애썼는데요. 아들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려 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은 저와는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 가게를 일구며 사람들과 두루두루 어울리며 사는 소소한 생활에 만족해왔지만 아들은 도시에서 넓고 쾌적한 아파트를 시작점으로 삼고 싶어 했거든요. 특히 요즘은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도시 생활을 선호하다 보니 아들도 결혼 생활을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를 원했어요. 문제는 아들이 원하는 그 아파트가 꽤나 높은 가격대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자영업을 하면서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이 크게 변동하기도 하고 요즘은 매출도 예전 같지 않아 가게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태인데 그런 저에게 아들은 주저하지 않고 아파트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자립심을 길러주며 키웠고 아들도 부모에게 크게 의지하지 않으며 자립하는 법을 배워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도 스스로 하리라 기대했죠. 물론 힘든 상황이라면 조금은 도와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가혹하더군요. 지금 제 상황에서 그 금액을 지원하려면 사실상 노후 자금에 손을 대야만 했습니다. 작은 가게와 노후를 대비해둔 낡은 집 한 채가 제 자산의 전부인데 이걸 포기하게 되면 저 또한 불안정한 미래로 내몰리게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아직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도 아니고 언제든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으니 저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컸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어머니로서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들끓었죠. 그렇지만 상황이 쉽지 않으니 현실적으로 큰 금액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것보다 대출을 받는 것은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해보았어요. 부모가 줄 수 있는 만큼 주되 나머지는 스스로 갚아나가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들은 대출을 통한 결혼 준비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요즘 주변을 보면 대부분 부모가 집을 마련해 주기에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자립심 강한 아들이 언제부터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고 말하게 된 건지 씁쓸하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도 저는 아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아파트가 아닌 조금 더 저렴한 빌라에서 시작해 보는 건 어떻겠냐고요. 빌라에서 살며 일단 생활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방법 아니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말에 심하게 반대하며 빌라에서 시작하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부끄러워집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마치 외형적인 성공과 안정감을 드러내는 결혼 생활이야말로 자신의 자존심과도 같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을 보고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제껏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혼 준비를 하겠다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대체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남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가 중요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건가 싶어 답답했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단지 남들 눈에 비춰지는 안정된 생활을 보여주고 싶은 건지 저도 헷갈렸습니다. 저도 고민 끝에 아들에게 단호히 말을 꺼냈습니다. 빌라 같은 더 현실적인 선택지부터 고민해 보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차갑게 거절했고 말이 격해지면서 결국 대화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 말은 아들에게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들이란 존재가 참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이제껏 자립심을 중요하게 여겼던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들과 비교하고 나의 노후를 부담스럽게 여길 만큼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그 태도가 낯설게 느껴졌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제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외면하는 걸까 하는 죄책감도 들고, 한편으론 제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을 아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들었어요. 아들이 이런 고민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스스로 결정을 단단히 굳히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 한 번 더 제 입장을 설명해 보았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죠.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라며 한마디 하고는 대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바를 외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지금의 상황은 너무 현실적이었고 제 입장에서 아들을 충분히 돕기엔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답답한 채로 대화는 마무리되었고 아들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들이 결혼 준비를 하는데 집 마련 문제로 저를 다시 찾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아들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보아야겠어요. 얼마 후 아들은 다시 집에 들러 제게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처음 마주한 그녀는 아주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들에 비해 훨씬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처럼 보였죠. 서로 짧은 인사를 나눈 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먼저 입을 떼며 정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결혼 준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요. 특히 신혼집 문제 때문에요.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큰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기에 신혼집 문제를 양가 부모님이 함께 지원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더군요. 속으로 저는 놀랐습니다. 그간 아들에게 혼자 힘으로 신혼집을 마련해 보라고 여러 차례 말해왔는데 아들이 이 이야기를 여자친구와 함께 꺼내는 걸 보니 두 사람이 집 문제로 상당히 고민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당연히 자기 부모님도 최대한 지원을 하겠지만 아들 쪽에서도 같은 금액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서로 부담이 덜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상대방 부모님도 최선을 다해주겠다는 그 마음은 감사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더 이상 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지난번 아들과의 대화로 이미 제 한계를 아들에게는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자친구까지 함께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걸 보니 마음이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저희도 자립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대출도 고려해봤지만 그러면 평생 빚을 갚는 생활이 될까봐 너무 겁이 나요. 여자친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아들이나 여자친구나 빚에 대한 두려움이 큰 모양이더군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말은 결국 다시 저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제가 마음이 무겁게 가만히 있자 아들이 옆에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보태주시면 저희가 더 잘 준비해 볼게요. 지금이 아니면 신혼집을 구하기 정말 힘들 것 같아서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설득하려 애쓰는 모습이 사실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자친구 앞에서 너무 냉정하게 보일까봐 신중히 말했습니다. 글쎄, 아들아. 엄마가 지원을 많이 해주면 여인은 편하겠지만 엄마도 너희 뒷바라지를 위해 모든 걸 걸어야 한다는 건 조금 현실적으로 힘들어. 이 말을 듣고 여자친구는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존심이 살짝 상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죠. 아들도 그 말이 못마땅했는지 조금 서운한 듯한 얼굴로 제 눈치를 보더군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차에 아들은 차라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겠냐며 직접적인 요청을 하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낡은 주택을 증여해 주시면 어때요? 저희가 대출을 받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제안은 저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낡은 주택이라지만 제 노후를 위해 붙잡고 있는 마지막 자산이었거든요. 이제껏 몸이 아플 때나 매출이 줄어들 때면 이 주택의 월세가 작은 구멍이라도 메워주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에 놓기 힘든 자산이었죠. 그 주택을 증여해버리면 제가 노후에 쓸 돈이 없어질 텐데 아들은 그 점에 대해 한 번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말을 내뱉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그 주택은 내가 알다시피 나의 생활비가 걸린 곳이야. 내가 은퇴하면 아무런 수입이 없잖니. 제 말에 아들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여자친구를 슬쩍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엄마 대신 그걸 맡아서 관리하고 조금씩이라도 생활비를 드릴게요. 엄마도 여전히 그 수입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신혼집에 들어가는 큰 부담이 줄어들 거라 저희가 더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무척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설득하려 애쓰는 모습은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의 제 생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의 미래를 아무렇지 않게 내려놓으려는 것 같아 섭섭하기도 했죠. 아들에게 정말로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죠. 하지만 제 경제적인 한계를 감안할 때 그건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제 답답한 표정을 보더니 살짝 체념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마 제 결정에 더는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죠. 아들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더 엄마가 현실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쓰렸습니다. 어쩌면 제 아들은 그간 쌓아온 자립심을 내려놓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임에도 저를 찾아와 어렵게 도움을 요청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매몰차게 거절한 셈이 되었죠. 아들의 마지막 말이 내내 마음에 남아 여러 번 곱씹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착잡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택을 증여하는 것은 제 노후와 생계를 모두 걸어야만 가능한 일이라 더욱 답답했죠. 가게 매출도 점점 줄어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은퇴가 제게는 아주 현실적인 과제였으니까요. 그날 아들과 여자친구가 돌아가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의 미래와 내 노후 이 사이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임을 새삼 깨달았죠.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제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만 자식의 미래를 위한 결심이 곧 제 노후의 삶을 포기하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아들은 이 신혼집 문제를 두고 더욱 복잡한 고민을 안고 다시 제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어두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하기로 했던 결혼 준비가 한치 앞도 나아가지 않아 걱정이 많은 얼굴이었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여자친구와 그녀의 부모님 문제도 얽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마치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엄마, 수영이네 쪽에서도 요즘 고민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수영이 부모님이 엄마와 만나 상의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결혼 문제로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지만 상대 부모님과 직접 만나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큰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아들에게 말해왔기에 그 부모님과의 만남이 그저 상견례가 아니라는 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결국 약속을 잡고 수영이네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조심스레 첫 인사를 나누고 나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수영이 부모님은 말하는 태도도 예의 바르고 따뜻했지만 동시에 약간은 압박감도 느껴졌죠. 수영이 어머니가 가장 먼저 운을 떼셨습니다. 아드님이랑 수영이 둘이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신혼집 마련에 대해 고민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뒷바라지를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려는데 두 집안이 조금씩이라도 합심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면 아이들이 더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미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아들이 충분히 설명했으리라 생각했기에 오히려 수영이 부모님께서 그 부담을 덜어주시리라 내심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상대방도 당연히 양가 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신혼집 마련을 바라는 눈치였죠. 가슴이 답답해져 오면서도 끝내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이 큰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저희 형편으로는 집을 마련해 주는 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미미할 것 같네요. 제 말을 들은 수영이 어머니는 살짝 놀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돌려서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럼 정말로 지원이 어려우신 건가요? 사실 수영이 아버지랑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남자 쪽에서 주택을 준비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아이들 혼수나 필요한 살림은 다 준비해 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수영이 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결혼 준비에 있어 남자 쪽에서 집을 마련해 오는 것이 상식이냐는 그녀의 말은 분명 우리 쪽에 부담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처럼 그녀 또한 대놓고는 아니지만 저희 쪽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내비치고 있었죠. 수영이 부모님은 결혼 준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확하게 제게 신혼집을 맡기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혼자 오면 몰라도 아들이 결혼할 상대방 가족이 이렇게까지 확고히 우리에게 기대를 품고 있다는 건 처음 겪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압박감이 점점 느껴졌습니다. 수영이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부터 왠지 모르게 우리 집안이 그들에게 부족하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운 기분까지 들었죠. 더구나 아들 역시 수영이 부모님의 말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간 저와의 대화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한 듯 했으면서 정작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경제적 지원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 그간의 대화가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말했는데도 저희 쪽이 그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내내 마음이 답답해졌죠. 결국 그 자리에서 대화는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아들은 상심한 듯 했지만 저도 속으로는 그저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과의 만남 이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이번에는 더욱 명확히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는 더 이상 한 발짝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눈치였죠. 엄마, 진짜 이번에 신혼집을 못 마련하면 결혼 자체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수영이네 쪽에서는
더 이상 남자 쪽에서 집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셔서요. 아들의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혼이 어려울 것 같다는 아들의 말 속에는 분명 어머니로서 도와주지 않으면 너의 자식이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압박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복잡했던 감정은 이제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분노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간 제가 자녀를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길러왔는지를 생각하니 더욱 견디기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생각을 정리하던 차에 저는 결국 단호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만약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서 여의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면 그게 엄마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니? 제 말에 아들은 한동안 저를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은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아들은 저의 대답을 듣고 속상한 듯 보였습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저 신혼집 문제를 해결해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날 아들과의 대화로 더는 주저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스스로 어쩌면 그동안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을 단단히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원하는 삶과 제가 지켜야 할 노후의 안전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아파트 대신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자고 다시 제안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혼 준비로 저와의 관계가 더 멀어지기 전에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결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선택이 현명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저희 둘 사이에는 조금씩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은 단지 남들의 기대에 맞추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현실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바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 마음 깊이 자리 잡았으니까요. 아들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을 때 아들은 더 이상 문제를 끌 수 없다며 단도직입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꽤나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불안했지만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앉혀놓고 차근차근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수영이랑도 얘기하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수영이는 도저히 빌라나 작은 주택에서 시작하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수영이한테 좋은 생활을 기대하게 하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기대에 내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점점 더 자존심이 상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이런 솔직한 심정을 듣자 그간 아들이 저에게 지원을 요청했던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자립심이 강한 아들이라 해도 연인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그 부족함이 남겨줄 상처와 후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의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전부 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야. 그런데 너희가 원하는 생활 수준을 맞추기 위해 내 노후 자금을 다 쓰는 건 정말 어렵단다. 엄마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걸 너도 알잖니?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듯 보였습니다. 그날 대화는 그저 아들로 하여금 점점 더 답답한 상황을 만들어줄 뿐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결혼은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의 지원을 바라고 있었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걸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며칠 후 아들은 더욱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제가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에게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짊어지고 살아가길 바라서 단단히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사실 수영이랑 그만 만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렇게 오래 만나고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인데 갑자기 왜? 사실 수영이네 부모님이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지 않으며 결혼이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난 엄마가 이렇게나 어려운 상황에서까지 도와주기를 바라지 않아. 그렇지만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벅차요. 아들의 말은 제 마음을 복잡하게 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며 지치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 어쩌면 지금이 현실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는 외적인 조건보다 서로의 진심과 현실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해. 만약 수영이도 너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한다면 작은 집에서부터 시작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만약 집 문제로 결혼이 힘들다면 그건 두 사람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까. 아들은 한동안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 점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하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겠죠. 아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며 한동안 깊은 침묵이 흘렀고 저는 손을 잡으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결혼을 위해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할 거라 기대했는데 아들은 저를 놀라게 할 결정을 내렸더군요. 엄마, 수영이랑 결혼을 잠시 미루기로 했어요. 저도 한참을 고민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수영이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일단 서로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저는 마음이 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결혼에 대한 무거운 부담감에서 잠시 벗어났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고민과 무게는 남아있을 것이기에 쉽게 이 상황이 끝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만으로도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죠. 아들은 다시 제게 찾아올 때마다 아파트나 결혼에 대한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야 좀 더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자주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제게 조언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 과정을 통해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일 이상으로 서로가 서로의 현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지 깨닫는 과정이기를 바라며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곧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제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스스로의 미래와 결혼, 그리고 제 노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고민하게 된 나름대로의 결정을 가지고 있었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들은 마침내 결혼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준비를 중단한 것이 서로에게 상처로 남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수영이도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차분하게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조금은 밝은 얼굴로 제게 찾아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과는 사뭇 다른 결연한 태도를 보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수영이랑 신혼집 문제로 엄마한테 집이나 돈을 부탁했던 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죄송해요. 그땐 남들처럼만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제가 얼마나 욕심을 부렸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간 결혼을 위한 지원을 부탁할 때마다 답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지금처럼 현실을 이해해주고 저를 이해해주는 말을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차분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본 결과 혼자서 좀 더 독립적으로 준비를 해보려고요. 수영이랑 결혼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엄마한테 무리하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서 먼저 제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제가 먼저 작게라도 아파트 계약금을 준비해 보고 싶어요. 그 후에 그 집에서 자립해 나가면서 수영이와 결혼도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아들은 결혼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장 결혼을 하기 위해 부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스로 준비하고 현실적인 조건을 갖춘 후 결혼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아들의 결심이 무척이나 기특했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저 대학 때부터 자립심을 중요하게 배웠고 남에게 기대기보다 제 힘으로 이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근데 정작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 자립심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독립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아들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 엄마도 내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지 이해해. 내가 이제 다시 현실을 보고 스스로 준비를 하겠다는 말이 정말 기특하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현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준비해 나간다는 게 엄마는 무척 자랑스러워.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지금은 제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노력해서 제가 원하는 집도 준비하고 결혼도 하면서 제 인생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게요. 앞으로 엄마 노후에 의지하는 일이 없도록 제 기반을 탄탄히 다져가겠습니다. 말 속에는 앞으로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결심이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겪어왔던 갈등과 어려움이 비로소 결실을 맺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들과의 대화는 오랜 불편함과 압박감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이해와 존중이 차곡차곡 쌓인 것이죠. 이후 아들은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저축을 늘리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자격증을 준비하는 등 결혼을 위한 준비가 아닌 자신의 삶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갔습니다. 아들이 직접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어머니로서 매우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은 모아둔 돈으로 마침내 소형 아파트의 계약금을 걸고는 기쁜 얼굴로 저에게 왔습니다. 엄마, 드디어 계약했어요. 물론 대출도 있지만 이번엔 정말 제 힘으로 이루어낸 결과라 스스로 너무 뿌듯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느꼈죠. 이제 아들은 결혼이 아닌 자신만의 안정적인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끝낸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제가 그동안 그에게 결코 쉽게 지원해주지 않았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제 마음을 정리한 채 수영이와 결혼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시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경제적 부담이나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두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의 현실을 존중하며 함께할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미래에 대해 조바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자신의 기반을 다졌고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니까요. 앞으로는 제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저 또한 저만의 삶을 누리며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편안히 응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스스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서 자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출이 있긴 했지만
아들에게는 단 한 푼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였기에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들이 힘들게 이뤄낸 이 작은 공간은 비록 소박하지만 노력과 결심이 담겨 있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그런 아들을 보며 저 역시 묘한 안도감과 함께 아들이 참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저와의 관계도 한결 부드럽고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다는 아들의 결심 덕분에 오히려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졌죠. 저는 그동안 아들에게 얹혀 사는 부모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계속해왔는데, 이제는 그 결심을 지킬 수 있을 거란 확신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저를 초대해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직접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한다니 참 감회가 새롭더군요. 그날 아들은 요리 서툰 솜씨로 직접 파스타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조금 짠 파스타였지만 제게는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위해 손수 요리를 하고 제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죠. 식사 도중 아들은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간 연락을 잠시 쉬었던 수영이와 다시 재회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결혼을 이야기할 만큼 마음이 깊어졌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결혼 준비에 있어 남의 시선이나 재정적 지원을 강요하지 않고 두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이고 소박하게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했어요. 엄마, 이번엔 수영이랑 진짜 우리 둘만의 결혼을 준비하려고 해요. 어쩌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소박한 시작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우리 둘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인생을 기대하게 돼요. 아들은 한동안 말을 멈추더니 제게 고개를 숙이며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제가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아들이 손수 쓴 카드와 함께 결혼 자금을 위해 모아두었던 일부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저만 생각하며 욕심을 부렸던 게 참 후회스러웠어요. 그리고 엄마가 나에게 주었던 자립심이 결국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 스스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엄마 덕분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노후 자금에는 절대 손 떼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오히려 엄마께 이렇게 조금이나마 보답해드리고 싶었어요. 카드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넘보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자립한 어른으로서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주는 모습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자립심을 갖게 하기 위해 고민하고 갈등을 겪었던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의 이런 결심에 감동한 저 역시 아들의 결혼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소중한 저축 중 일부를 꺼내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보여준 것에 대한 제 나름의 축하와 응원의 표시였습니다. 이건 엄마가 그동안 아껴서 모아둔 거야. 많지 않지만 너와 수영이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지금의 너라면 이 돈이 정말 가치 있게 쓰일 거라 믿어. 아들은 잠시 제 선물을 받아들고는 울컥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지는 것을 보니 저도 그만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그 순간 우리는 그동안 겪었던 갈등과 어려움들을 서로 보듬어주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엔 두 사람 모두 현실적인 기준에 맞춰 작은 집을 꾸미고 소박한 결혼식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남들처럼 큰 예식장이나 화려한 신혼집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손길이 가득 담긴 공간과 예식은 그 자체로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결혼식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어른이 되었고, 수영이와 함께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도 아들은 수영이와 함께 제게 꾸준히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특히 아들은 자신이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점차 가정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표현하곤 했죠. 때로는 수영이와 함께 저희 집에 와서 직접 요리를 해주고, 때로는 저를 집으로 초대해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와 웃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노후에 대한 걱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바라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에도 한결같이 저를 챙겨주고 자신의 가정을 다정하게 꾸려가는 모습을 보니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이 들었죠. 이제는 아들과 수영이가 제게 손주 소식을 전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간 겪어왔던 갈등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마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자립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가르쳐 주겠죠.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는 모습은 제가 바라던 최선의 결말이었고, 그 모습 덕분에 저는 더는 노후의 불안감 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유롭게 제 삶을 즐기며 그동안 자식 때문에 미뤄두었던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만큼 성숙했고, 저는 오롯이 저만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누구의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이번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고 싶으신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계속 흥미로운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